금요일에 따끈따끈한 법정 신장기업 김과장 성이 자꾸 바뀝니다. 오늘은 유과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유하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올 한 해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방송인데요. 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두 분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네. 예. 자, 오늘 한 세 가지 꼭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소위 통신조회, 공수처 통신조회 이야기. 그 다음에 김건희 씨 이거 사기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 언론의 기사들이 몇 개 올라와서 사기죄 가능할까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김건희 씨 얘기 중에서 양평 공흥지구 관련해서 어제 양평 군청 등 16군데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왜 했는지. 이게 너무 늦었다라는 분들도 있고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평 공흥지구 강제수사 관련된 이야기 세 가지 아이템 바로바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김진욱 공수처장이 국회 법사위 법사위 출석해서 왜 나만 갖고 그래. 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이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조회이지 사찰이 아니다. 이상한 프레임 씌우지 마라. 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이 논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먼저 왜 나만 갖고 그래?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전 정말 좀 약간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었던 게 우리는 윤석열 그 통신자료 3번 들여다봤는데 검찰 4번 들여다봤어. 뭐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공수처의 일단 공식적인 해명. 그러니까 우리는 적법한 법령에 근거해서 들여다봤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뭐 타당한 측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사찰이다 이런 식으로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보면 공수처가 들여다본 건 이를테면 피의자 A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상정했을 때 수사의 단서를 잡기 위해서 이 사람의 누가 통화를 했는지 이 사람과 누가 통화를 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영장이 필요해요. 영장으로 하면은 쭉 그 수발신 내역이 나오는데 아무개랑 통화했다가 아니라 010XXX의 XX 번호로 통화 내역이 잡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해당 전화번호가 특정 번호가 굉장히 많이 뜬다. 이러면 수사기관으로선 이게 누구 거지? 과연 누구랑 통화를 한 거야? 라고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확인 절차에 있어서는 영장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네. 공수처에서 누차 얘기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법 83조 3항에 따르면 수사나 재판의 필요에 따라서 이 인적사항 정확하게는 이름 그리고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이런 기타 등등의 어떤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법령의 미비로 이게 사찰이다 너무 많은 부분을 들여다봤다라는 공격이 나오는 것은 이해가 하지만 특정인을 겨냥해서 이를테면 뭐 윤석열이란 사람에 대해서 들여다보자 이렇게 해서 흘러간 프로세스는 아니라는 거 이거는 좀 정확히 진단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찰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가요? 지금 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정법상 사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예,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네. 다만 지적해야 될 지점이 없느냐 있습니다. 네. 예, 인권 측면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죠. 내가 수사 대상자와 통화했다는 사실만으로 내 이름이나 주민번호나 주소나 아이디, 통신사 가입 및 해지일자 이런 것들을 영장 없이 다 볼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네. 이게 통신자료 조회라고 네. 장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내용인데 네.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그 수사 대상이 어떤 조사를 받고 있는지도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수사기관이 나를 유의미하게 엮을지 좀 불안해요 시민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시민사회하고 야당 시절에 민주당이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네. 통신자료 조회 범위를 줄이자. 그리고 피의 사실과 밀접한 장소와 시간적 연관성 있는 부분만 조회하도록 하자. 네. 그리고 조회할 때는 반드시 당사자한테 조회 알려줘야지. 사실 및 그 이유를 밝히도록 법을 개정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정법상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하고 공권력 행사가 정당한지는 또 별개의 다른 문제다. 네, 이런 부분 좀 지적을 할 수 그래서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너무 네. 이 오염된 논쟁들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두 분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정법상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아직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거는 빨리 법 개정하는 게 맞겠다. 그렇죠. 개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고 헌재가 이미 5년 전에 민변에서 이거 위헌이다. 이대로 두는 게 전기통신사업법 83조 위헌이다. 그 위헌 신청했는데 그냥 계속 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치적인 논리로 하나를 더 짚고 가자면 네. 이 통신조회에 대해서 2016년, 17년에 홍준표
의원이 왜 내 보좌관 전화번호 통신조회했느냐라고 했더니 당시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라고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했던 국회 속기록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서로가 때에 따라서 계속 다른 말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그냥 공수가 바뀌었을 뿐이다. 예. 그런데 좀 그러면은 윤 후보님이 좀 적절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속기록이 까지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요. 적당한 선에서 하셨어야 된다. 심지어 무릎을 꿇고 뭐 죽을 수는 없고 뭐 서서 죽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 뭐 사찰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과도했죠. 그래서 이 기회에 여야 둘 다 서로를 뭐 공격하기에 급급할 게 아니고 두 당이 힘을 모아가지고 인권 친화적으로 통신 자료 조회 관련된 법을 개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법 개정의 방향은 몇 가지 아까 지적을 해주셨죠. 네네. 그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적절한 방식으로. 통지하고요. 그 다음에 예, 또 통신 자료 조회 범위도 좀 줄이고 범위 줄여야 된다. 예, 조회할 때도 피의 사실과 밀접한 장소와 시간적인 연관성 있는 부분만 조회하도록 하자. 예, 무차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리고 네. 당사자 이의 신청도 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보장하고요. 예. 네. 자, 그러한 방향으로 같이 서로 손가락질 하지 말고요.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도를 개선하세요. 예, 제가 볼 때 의견이 똑같습니다. 두 당이. 자, 다음은 김건희 씨 허위 이력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그렇죠. 했습니다. 수사에 착수를 했어요. 하면 대부분 이제 공소시효 도과된 부분들은 다 공소시효 도과됐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여기서 이제 업무방해는 그 공소시효가 7년. 7년이죠. 근데 사기는 10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2013년, 14년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때도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면 공소시효 범위 안에 있어서 기소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기죄 성립 여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사기죄, 그러니까 이 김건희 씨가 허위 이력서를 낸 것으로 그러니까 나오고 있는 최후 시점이 한 2014년도 네네. 상반기예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업무 방해나 아니면 사무소 위조 둘 다 공소시효는 7년이거든요. 이미 도과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효가 10년인 게 바로 사기죄니까 네. 이거 사기죄로 들여다보면 뭔가 기소나 처벌도 가능한 거 아니야? 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보통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상대방을 속여서 그 속이는 대가로 금전을 편취, 재산상 이익을 가져야 되는데 허위 이력서를 낸 것이 금전 편취 목적으로 한 일련의 행위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많은 법조인들이 이런 부분은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드물기도 하고 사기죄로 또 기소되는 경우가 드물기도 했어서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개진했는데 최근 나오고 있는 일부 기사를 보면 최근에 하급심 판결인 걸로 보이는데 허위 이력서를 낸 사람이 임금을 지속적으로 받은 부분이 이 허위 이력서를 낸 행위와 이 임금을 가져간 부분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거는 임금을 지급한 주체로서는 속아서 돈을 준 거다. 그렇다면 네네. 사기. 이래서 처벌받고 집행유예가 나왔던 이 선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김건희 씨 시효도 남아있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유 변호사님 예. 어떻게 보세요? 와, 이분이 김건희 씨가 5개 대학에 20개에 달하는 주요 사실을 허위로 기재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는 김건희 씨도 인정을 하고 있고 네. 임금 상당에게 경제적 이익을 편취한 것이 네. 이게 사기죄에서 경제적 이익,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이냐 이 부분인데 하급심 판례도 물론 있지만 이보다 조금 더 김건희 씨에게 불리한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소개해 주시죠. 예, 경제적 이익을 임금 상당액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 아,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위의 획득 그 자체도 어떤 지위에 내가 이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즉 허위의 이력서를 제출했다. 그러면 임금 따질 필요 없이 그러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에 갔으니까 부교수나 예. 뭐 겸임교수나 이 예. 자리에 갔으니까 이것 자체를 경제적 이익이라고 전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 2011도 282 판결. 예, 사건 번호까지 제가 신뢰도를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신뢰도가 느껴지시네요. 우리 장 변호사님이랑 저랑 동시에 2011도 2821 메모 바로 합니다. 이거 판례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서. 변호사들은 병이에요. 자기 사건에 쓰려고. 네, 맞습니다.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유용하게 쓸 수 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불리한 판례가 하나 있어서 네네. 사실관계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좀 조심스럽다 말씀드리면서도 경제적 이익의 편취를
지위의 획득 자체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김건희 씨는 항변을 아주 잘하셔야겠다.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경제적 이익이 돈을 받았느냐. 받은 건 또 맞고 월급은 받았을 월급도 테니까. 받았고. 근데 이제 이 논리에 대해서는 뭐가 있었냐면 그러면 과거에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 위장 취업했던 분들은 다 사기죄냐 그러면 같은 논리면 또 그렇게 같은 될 수도 논리면 있죠. 월급 받았는데 근데 그거는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고졸로 중졸로 얘기하고 그 위장 취업하진 않거든요. 그럼 지금 유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법 판례 논리에 따르면 그거는 사기죄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위장 취업은. 근데 김건희 씨는 그에 상당하는 지위, 즉 겸임 교수라든지 대학 교수의 지위, 대학 교원의 지위를 얻는 것을 통해서 임금 이외에 다른 그 지위를 가지고 무슨 뭐 큐레이터가 된다든지 전시회를 한다든지 또 다른 곳에 나가서 본인 스스로가 코바나 컨텐츠라고 하는 그 전시기획사를 했기 때문에 이 전시기획사에서의 활용할 수 있는 지위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을 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자면 그 위장 취업과는 또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이건 바라볼 수 있겠다. 그렇네요. 예. 대법원에서는 이게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다. 그러네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회, 경제, 문화 자본이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취지입니다. 우리 유 변호사님 오늘 굉장히 준비 많이 해서 굉장히 놀라운데요. 네. 예. 연말 특집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연말 특집으로 진짜 공부 열심히 해오셨네. 자, 이거는 그 다른 어떤 언론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요. 다른 언론에서도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을 인용하여 2011도 328218 판결. 예, 그렇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유과장 코너에서 찾았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양평 공흥지구 강제수사 어제 16군데 양평군청을 비롯해서 16군데를 압수수색했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요 일단 왜 이렇게 압수수색이 16군데나 된 건지 우리 장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양평군청의 8곳 그리고 공무원들 주거지 8곳 합쳐서 16군데인데요. 양평군청에서 어디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했냐 보면 토지정보과 그리고 뭐 도시과 이런 데입니다. 여기가 바로 인허가 관련해서 업무를 보는 곳이기 때문에 이 양평 공흥지구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모 씨가 차린 가족회사가 뭔가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를 이 경찰이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원래 이 지구에서는 LH공사가 주도권을 갖고 국민 임대주택을 건설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영개발 방식으로 바뀌었고 이 중간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가 있었길래 이게 민영개발로 이 장모 가족회사가 시행사로 선정이 됐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밝힐 필요가 있고 또 특혜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이유는 사업준공 승인에 대해서 이 승인 날짜까지 이 사업을 마치지를 못합니다. 준공을 마치지 못했는데 이 가족회사가 스스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천군에서 고시를 양평군에서 변경 고시를 통해서 이걸 연장을 해줘요. 한 2년 동안을. 네, 그렇다면 맞아요. 이렇게 특혜를 봐주는 데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야? 왜냐하면 또 그 당시에 양평군청 그 군수가 지금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들어가 있는 김성교 의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많이 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관계를 조금 제가 바로 잡으면요. 네. 저 LH에서 하려고 했던 데는 지구는 좀 다릅니다. 지구는 완전히 딱 같은 데는 아니고 양평 분위기는 한데 지구는 좀 다르고 그 말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그 개발 시기가 굉장히 이 연장 신청 안 했는데 그냥 나중에 입주 앞두고 소급해서 연장해 주거든요. 네. 입주를 못하게 생겼으니까 소급해서 연장해 줬던 부분이 있고 개발 부담금 하나도 안 나왔던 거. 그다음에 거기가 물 관리 그 상수도가 그렇죠. 이렇게 취소되는 곳이기 상수도 때문에 보호구역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허가 자체가 나기 어렵다. 근데 사후에 계속 허가가 보정이 됩니다. 사전에 했어야 될 조치, 하수관 연결이라든지 이런 게 사후에 다 계속 보정이 됐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래서 뭐 일부 개발업자들은 꿈의 개발이다. 기적이 이런 양평의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는데 최근에는 대한토지신탁 얘기가 있었어요. 김건희 씨 오빠가 언론 인터뷰하면서 양평 사업은 그 가족회사인 ESIND가 아니라 대한토지신탁에서 다 한 거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대한토지신탁이 이거 이런 개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유 변호사님. 대한토지신탁은 신탁법에 따라서 시행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이건 공식적인 답변서를 민주당 강덕구 의원실에다가 보낸 내용인데요. 네. 제가 한 문장 잠깐 읽어볼까요? 네네. 그 답변서 내용에 보면 대한토지신탁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신탁업 인가를 받아 토지신탁을 취급하는 금융투자회사다. 신탁계약에 의거해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위탁받고 개발을 대행하는 것 이외에 신탁법에 따른 시행사업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김건희 씨 측 주장은 이유 없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이게 윤석열 캠프 쪽에서도 최초에 이 부분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어제 김건희 씨 오빠도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신탁법을 조금만 알면 아니 어떻게 신탁회사가 개발 사업을 다 하지? 네, 시행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시행 사업 하지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또 이것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이 법률적으로는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 보이는데요. 장 변호사님, 네. 조금 더 법률상 더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또 뭐가 있는지 조금 짚어주시죠.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개발 부담금 17억 4,800만 원이 원래는 부과가 됐어요. 네네. 그런데 이의 신청을 몇 번 하니까 이게 0원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인근에 그렇다면 양평군에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해서 개발 부담금을 단돈 1원도 내지 않은 그런 데가 있느냐. 전혀 없었다는 거고 그렇다면 왜 이 특정 회사에 대해서만 이의를 몇 번 했다는 이유로 부과되지 않았는지 물론 개발 부담금을 낼 정도의 요건이 되지 않으면 이게 부과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게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 지난달에 이르러서 한 1억 8,700만 원을 사후적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양평군에서 내놓은 해명은 이거 담당자의 단순 실수였다라고 하는데 이 단순 실수가 왜 특정 기업, 특정 회사에만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걸 특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의혹이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윤석열 후보가 당시 이 양평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으로 2013년도 4월부터 한 2014년도경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또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혹 제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유 변호사님, 예. 요 양평 이 공개발 관련해서 좀 예. 법률적으로 좀 규명돼야 될 부분이 있다. 어느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흥미롭게 봤던 부분 깨알 팩트 체크 하나 해드리면 네. 개발 부담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은 네. 사례는 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몇 건인 줄 아세요? 몇 건 있습니까? 한 건입니다. 한 건. 예. 있긴- ESIND 요거 하나입니다. 아. 행정 실수라고 보기에는 예. 우리가 일상적으로 믿기 어렵다라고 표현하죠. 있을 수 예. 없는 예, 일이었던 예. 거죠. 이건 행정 실수. 양평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 양평군 내를 이야기하는 양평군 것입니다. 내. 예, 예. 이게 또 이 땅덩이가 조그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상당히 뭐 이 지역에서는 신대륙 발견이다라고 칭할 만큼 큰 개발 사업이었는데 네네. 여기에 이런 행정 실수를 했다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믿지 않겠죠. 예, 그리고 이 수법을 보면, 이 기법을 보면 처음에 땅값을 굉장히 부풀리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최초의 땅 구입비가 크기 때문에 나중에 개발 부담금을 워낙 비싼 땅을 샀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 부담금 안 내도 돼요. 이런 논리예요. 근데 이 비싼 땅을 보면은 최은순 씨나 최은순 씨 가족회사가 갖고 있던 땅을 산 거 아니냐, 즉 차명 보유하다가 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어요. 즉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땅을 옮겨 주면서 돈을 그 땅 구입 비용을 굉장히 많이 높이 한 64억으로 맞습니다. 만들어내는 이런 또 신기술을 그렇죠. 사용을 하신 걸로 보여서 예, 예. 자, 어쨌든 어제 드디어 강제 수사가 있었고요. 이 어떻게 그 경기 남부청에서 하고 있는데 수사 결과를 어떻게 내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과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유황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